가까이 오시죠 조금. 네,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국입니다. 예. 제가 사회 무슨 행사에 사회를 보는 건 처음인데 오늘 사회를 보게 되었고요. 원래는 뭐 아까 이원영 선생님이나 우리 정태현 선생님이나 사회 전문가신데 오늘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행사 제목이 우리는 유권자다라고 이제 달려 있는데요. 사실 뭐 한 2달도 선거가 남지 않았습니다. 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선거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각 그 캠프 정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 있는 4명 같은 경우는 특정 캠프에 속하지 않은 그 지식인 학자로서 이번 얘기를 한번 풀어보자. 그리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또 정치의 주체가 되고 권력의 주체가 되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해서 여기 투합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첫 번째 얘기는 이 18대 대선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홍구 교수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상 넥타이 메고 다니는 법이 없으신데 오늘 넥타이까지 메시고 정장을 하셨습니다. 오늘 행사의 엄중함에 대해서 복장으로 표현해 주다 보는데 강의도 하셨으니까 일단 18대 대선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짧게 얘기해 주시죠. 이럴 때 솔직하게 제가 왜 오늘 정장을 했는지를 말하면은 분위기를 깨는 거겠죠. 그리고 아까 그 엄중하게라고 했을 때 제가 약간 특검했습니다. 왜냐면은 상가집에 갔다가 술도 한잔하고 와서 음주라고 제가 잘못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뭐 아까 강연을 했는데 저를 또 먼저 시키시네요. 근데 뭐 아마 18대 대선을 역사적으로 얘기하라고 했는데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우리가 크게 보면은요. 독립운동한 분들이 사실은 다 죽었잖아요. 우리 해방 후에 독립문화에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풀려 나와서 만세 부르던 그 형들 누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 사진은 아마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겁니다. 교과서에도 실린 사진인데 누가 누군지 몰라요. 다 죽었어요. 그게 우리의 불행한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꾸었던 나라, 우리가 정말로 꿈꾸었던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건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친일파들 살기 좋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민주화운동을 열심히 했고 독재 정권과 맞서 싸웠고 그래서 우리가 87년도에 민주화가 되면서 그리고 서서히 민주정권 들어서면서 우리는 문제가 다 풀릴 줄 알았죠. 그런데 왜 그랬냐? 우리가 놓친 건 뭐냐면은 아마도 노동 문제를 놓치지 않았나. 자기들만 민주화됐더라고요. 자기들만. 뭐 우리 다 친한 선배고 좋은 분들이고 다 존경하는 분들이지만 그리고 그분들이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다 반가운 일이었죠. 반가운 일인데 지나놓고 보니까 민주화 안 된 영역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비정규직으로 남고 우리가 87년도에 해결했어야 할 문제들. 또 한편에서는 87년도에 우리가 정치적 민주화 부분에서도 그래요. 단일화가 안 돼서 깨졌잖아요. 그 87년도 그 선거는 정말 지면 안 되는 선거죠. 그리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선거였는데 그때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 1945년에 했어야 할 일, 1987년도에 했어야 할 일. 그게 뭐냐면 45년도에 우리 재헌헌법에 관한 설명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저는 그게 87년도에는 우리가 헬렐레 하다가 정치적 민주화만 하면은 세상이 좋아질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것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재벌들 입장에서는 군사 독재 시절보다 더 좋아졌죠. 그래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경제 민주화라는 걸 바로 그 복지로서 그리고 노동의 회복으로서 경제 민주화를 달성을 함으로써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은 1945년에 그리고 1987년에 마땅히 이루었어야 할 일인데 그것을 뒤늦게 45년부터 치면은 한 67, 8년 그리고 87년부터 치면 25년 뒤늦게 이제 이루는 일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대통령 선거가 12월 19일이거든요. 12월 19일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이게 무슨 날인지 혹시 아세요? 윤봉길 의사가 사형당한 날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날 윤봉길 의사를 기억하고 가서
윤봉길 의사가 찍으라는 분한테 찍을 겁니다. 한 명은 누구 절대로 아닐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실 뭐 이제 그 역사학자시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그 1948년 재헌 헌법의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1987년 현재 우리 헌법보다 훨씬 진보적이고 경제민주화 내용이 더 들어 있습니다. 사실 경제민주화 추상적인 얘기입니다만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48년 재헌 헌법에는 이익균전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회사나 공장에서 노동자가 있으면 뭐 노동 3권 외에 뭐 단결권, 파업 이런 3권 외에 이익이 남으면 이익을 따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헌법으로 규정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서야 사실은 지금도 경제민주화에서 뭐 노동 이익균전권 얘기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 교수님께서 살짝 언급하셨습니다만은 그 지난 정부 1기 민주정부, 2기 민주정부, 즉 뭐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성과가 분명히 있고요. 근데 그 성과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그게 이제 경제민주화 또 노동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당시 노무현 정부 시기에 청와대에 계셨던 분이 바로 옆에 계십니다. 우리 정태인 원장님께서 그게 직접 느껴보셨을 건데 그 정부에서 청와대 일을 하시면서 우리 사회의 기득권, 넓은 의미에서 기득권과 이제 부딪히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좀 나오기도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예, 뭐 나빴죠 뭐. 한원구 교수하고 저하고 누가 더 늙어 보여요? 누가 더 젊어 보여요? 왜 대답을 안 하셔? 똑같아. 예, 저하고 한원구 교수하고 동기입니다. 네, 이제 국사학과니까 역사 얘기를 했다면 저는 경제를 했기 때문에 경제 얘기를 좀 하면 사실은 우리 대선과 상관없이 지금은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세계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1929년 대공황 이후에 가장 큰 위기가 왔고 아마 오래 갈 겁니다. 한 10년은 갈 거다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위기가 왔고 돈 풀어서 좀 나아지는 것 같았더니 별로 실업이 회복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유럽이 나빠졌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세계 전체가 나쁘면 우리나라는 수출이 안 됩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정책 기조는 똑같았습니다. 이건 박정희 시대든 아니면은 참여정부든 국민의 정부든 똑같았는데 뭐였죠? 뭐만이 살 길이다? 예. 수출만이 살 길이다 하나와 그 다음에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 그게 우리한테도 떡고물이 떨어질 것이다. 낙수 효과, 트리클 다운 돼서 우리도 잘 살 것이다. 이게 정책 기조였습니다. 그랬는데 낙수 효과가 안 일어난 지 10년 지났어요. 대기업은 막 6조, 7조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별로 못 살게 되는 점점 양극화가 심해진 거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출도 안 되는 거죠. 이제 수출도 안 되게 되면 우리는 완전히 정책 기조를 이제 바꿔야 되는 거고 이번 대선은 옛날식으로 가서 더 망할 것이냐 아니면은 완전히 정책 기조를 바꿔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선택하는 거죠. 그런데 50년 동안 똑같은 정책 기조로 갔다는 건 뭐냐면은 그런 정책 기조에 의해서 먹고 사는 힘센 사람들이 굉장히 공고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벌들이라든가 또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경제관료. 제가 청와대에서 우리나라 지배삼각동맹이라고 하는 거를 실감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 재벌, 경제관료, 조중동입니다. 이건 청와대라는 권부잖아요. 청와대 비서관이면서도 압박을 느낄 정도로 강하게 힘을 갖고 있고 청와대 일부가 그쪽과 손을 잡게 되면은 그 안에서도 이제 밀리게 되고 쫓겨날 수밖에 없게 되는 바로 그 구조를 없애는 게 이번 18대 대선의 하나의 과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 50년간 우리가 또 하나 한 게 있는데 뭐냐면 그건 자연을 파괴한 겁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이제 자연이 더 이상 견디질 못하게 되니까 이 자연 파괴를 자연을 살리는 쪽으로 또 이 기조를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 체제라는 건 에너지 집중 체제입니다. 핵과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집중 체제를 이제는 재생 가능 에너지 중심의 분산 체제로 바꿔야 되는데 여전히 역시 또 핵과 화석 연료 중심의 에너지 중심 체제에 지배 체제가 있죠. 핵 마피아, 건설 그리고 이 발전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 에너지 집약형 산업의 어떤 종사자들, 그러니까 재벌들, 이들의 저항이 또 엄청날 겁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 수출 그리고 핵에너지, 화석연료 이쪽에 이 뭉쳐져 있는 지배동맹을 깰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대선은 그런 정책 기조를 바꾸느냐 못 바꾸느냐를 결정하는 우리 애들의 미래가 확실하게 걸려 있는 그런 대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청와대에 계셔서 노무현 정부의 이제 비서관으로 계시면서 열심히 이제 싸우다가 그때는 패배를 경험하시고 쫓겨나오셨죠. 그래서 사실 뭐 정태인 원장님 사적으로는 이제 서역전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싸움을 피하고 싶어요. 이제 서역을 하시고 패자부활전 하셔야죠. 뭐. 근데 지금 이어서 이제 우리 김원태 교수님 오른쪽에 계십니다만은 뭐 여론조사, 선거 전략 이런 문제 우리나라 전문가 제일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신데요. 지금 우리 본격적으로 대선 얘기를 하기 전에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포인트가 뭔지에 대해서 또 흐름, 양상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대선은 이번 대선에 대해서 뭐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아마 진보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풍향은 계속 진보로 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진보의 풍향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론 흐름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그동안 새누리당 후보가 상당히 강세를 보여왔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왜 이 진보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건 오래 전입니다. 사실 87년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 국민들은 정말 참으라면 참고 금을 모으라면 모아오는 그런 국민들이었죠. 그런데 결국 그 양극화는 계속됐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민생을 외쳤는데 이 민생을 많은 정치인들이 이게 성장을 더 시키라는 건가 보다라고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실 성장도 경제지만 어떻게 보면 분배도 경제죠. 성장하고 분배가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인은 성장의 목소리로 경제를 듣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민주정권 역시도 다르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국민들이 지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4년 동안 민주당을 통해서만 싸운 게 아니라는 거죠. 2008년 촛불 시위 이후에 보면 국민들이 직접 이명박 정권과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그렇게 싸워오면서 지금까지 계속됐고 결국 사실 어느 나라나 정권 교체는 그렇게 5년 만에 되지 않는 게 최근의 추세입니다. 뭐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보통 한 8년, 10년씩 하죠. 근데 이명박 정부 얼마나 못했으면 5년 만에 이제 정권 교체가 돌아왔는데 이거는 사실은 첫 번째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 또는 폭정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발해서 이것을 싸워서 바꿔라라고 얘기하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이번 대선의 기본 지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두 갈래로 나눠졌습니다. 한쪽은 싸우던 쪽이 계속 싸우라. 뭐 싸우던 사람이 계속 싸우라. 민주당이죠. 민주당도 못 믿겠고 새누리당은 더 나쁘고 이러면 아예 안 싸워본 사람이 나와봐라 라고 한 게 사실 제3 후보 안철수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 안철수 현상이라는 건데 저는 안철수 후보를 꼭 편드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안철수 현상은 기존 정당들에 대한 불신 현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주목했던 것도 정치 엘리트들이 얼마나 여의도 내부에서 기존의 자본 엘리트들, 경제 엘리트들, 어떻게 보면 언론 엘리트들 이런 관료 엘리트들하고 같이 놀아버렸는지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국은 민주당 또는 예전에 민주당 정부 안에 있는 정치인들조차 어떻게 보면 기존의 엘리트들과 휩쓸려서 들어가 버렸던 게 어떻게 보면 지난 10년 아니었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결국은 기존의 정당, 기존의 정치들이 레드카드를 받은 게 바로 이제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난 선거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번 국면에서 이제 참 그러면 이제 이 시대를 바꾸긴 바꿔야 되겠는데 풍향은 좌로 불고 시대를 바꾸긴 바꿔야 되겠는데 누가 더 잘할 거냐의 문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결국은 누가 더 정말 이 시대를 바꿀지에 대한 이제 결정이 남아 있는데 그게 이제 단일화 과정 또는 뭐 연합 이런 과정인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남은 숙제가 이 단일화 과정에서 통합 그 두 후보의 기존에 싸웠던 사람과 새로 싸울 사람들이 힘을 합하는 모습을 과연 볼 수 있느냐. 그리고 유권자들이 어느 한쪽이 단일화됐을 때 정말 힘을 합쳐서 정말 바꿀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바꿀 수 있는 그런 진영 또는 연대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남은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감사합니다. 일단 가볍게 역사, 경제, 정치 부분에 걸쳐서 가볍게 이제 들어가는 말을 했고요. 쭉 얘기가 쭉 모아지고 있습니다만 다음 주제가 정치 혁신의 문제입니다. 이제 다들 뭐 안철수 후보께서도 정치 혁신을 얘기했고 민주당에서도 정치 혁신을 얘기하면서 새 정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현재 모습이 시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권 교체도 해야겠다. 뭐 당연히 생각이 들고. 근데 한편으로 민주당에 대해서 불신과 불만이 있고 안철수 후보가 나온 현상도 안철수 현상도 그런 이제 기존 정치 모두에 대한 이제 불신이 있는 거죠. 근데 안철수 선생 혼자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드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아예 캠프에 들어가신 분들은 우리가 할 수 있다. 또 마찬가지로 다른 쪽은 또 우리만이 할 수 있다. 얘기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우리가 뭐 특정 캠프가 옳다 그러다, 특정 캠프 이길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 이런 정치 혁신 요구가 왜 나왔는지, 그럼 정치 혁신의 내용은 뭔지에 대한 얘기를 일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는 자리는 오늘 아닌 것 같고, 일단 정태인 원장님께 그러면 이 정치 혁신 요구가 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정치학하는. 그럼 뭐 우리 김 교수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뭐 금방 전에 했는데 또 하자니. 금방 전에도 뭐 저는 한국 정치 사실 여의도 내부에서 봤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사실 학연, 지연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엘리트들의 카르텔. 아마 저는 많은 서민과 중산층 일반인들은 그 카르텔의 무서움을 모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민주당 기존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민주진보 진영의 중심 정당이란 민주당의 정치인들도 휩쓸려 들어간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여의도 정치인을 대변해서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또 이 정치가 무조건 나쁜 거다. 그리고 무조건 갈아치워라. 기존에 정치했던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다. 꼭 이렇게만 볼 수는 또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아까 한홍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독재 정권은 항상 국회를 비하해 왔습니다. 이 국회는 항상 싸우는 곳, 나쁜 놈들, 이런 식으로 항상 이 정치를 비하하고 마치 국회는 소모적이고 낭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항상 깎아내리기 바빴죠. 이런 걸 이제 국회 비하담론 또는 정치 비하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저는 싸우지 말라. 저는 이 요구는 맞지 않다. 오히려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 정치 또는 민주당, 이 민주진보 진영의 많은 정치인들이 가장 큰 잘못은 제대로 싸우지 않았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말 싸워야 될 곳에 싸우지 않고 자신들의 뭐 기득권을 지키는 데서 싸우거나 오히려 상당 부분 미리 어떻게 보면 다른 공무원들 또는 언론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오히려 싸우기를 포기하고 간과한 거, 이게 더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치혁신 얘기 이제 사회자입니다만 이제 한마디 좀 첨언을 하자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 문제다. 다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못 빠져서 정치한 놈들은 모두 도둑놈이다. 정치는 필요 없다. 이렇게 나가게 되면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김 교수님도 말씀했던 것처럼 그 논법으로 빠지게 됩니다. 정치한 놈은 다 나쁜 놈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갑자기 박정희 대통령 같은 초인이 나타나서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다. 이런 거죠.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도 없고 나서도 안 되는 거죠. 정치 자체를 비판하는 건 좋지만 정치 허무주의, 정치는 불필요하고 모두 도둑놈이다. 이게 저는 가장 현재의 수구 보수 진영이 원하는 그런 관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정치 영역에 관심 가지고 나설 때만 이게 되는 건데, 저도 지금 당장 무슨 발언만 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면 공부나 하지. 왜 너가 너 논문이라 써라. 뭐 이런 엄청난 비난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정치는 우리가 해야 될 거니까 너는 저기 가 있어라. 가끔 표나 찍어라. 이런 메시지가 강력히 이제 전 수십 년간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벗어나야 될 것 같고, 아까 국회 내에서도 논쟁을 벌이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좋은 정치인이 필요한 것이지 정치인이 없는 세상. 좋은 정치가 필요하고 좋은 정치인이 필요한데 정치와 정치인이 없고 하늘에 있는 누가 내려와서 해결해 준다. 이렇게 되는 순간 매우 위험한 것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 원장님 살짝 피하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뭐 한 말씀 하셔야죠. 예, 제 사는 거에 영향을 미친 사건은 많은데 최근의 것은 2008년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칼라 TV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때 서울시 광장에서 한 6개월을 그냥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에도 안 들어가고 살았는데 당시에 시민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국회의원들이 나온 건 한참 뒤였거든요. 한참 뒤였고 제일 먼저 나오신 분이 천정배 의원이었어요. 근데 사실 천정배 의원이 그때 인민재판을 받았어요. 한미FTA도 제일 많이 먼저 반대하시고 뭐든지 앞장서서 굉장히 진보적이었는데 거의 인민재판 비슷하게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10만 명 이상이 나오니까 이제 국회의원들도 나오기 시작했죠. 그때 지금 뭐 의원 이름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누가 이렇게 서울광장에 지나가니까 뒤에 젊은 엄마들이 있었는데 뭐라 그랬냐면 숟가락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숟가락 얹으러 나왔다 이거지 이제 의원들이. 근데 그때 제 생각이 야 정치라는 게 도대체 뭘까? 만일에 정치가 제대로 됐다면 이 쇠고기 문제 때문에 사실 그때 6개월이었거든요. 제가 미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맨날 찍어야 되고 밤도 안 자요. 잠도 안 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뭐냐? 이건 정치가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해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나중에 민주당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또 한 번 민주당이 배신한 거는 4.11 총선 때죠. 그때 다 이긴 게 해놓은 것 같았는데 결과는 나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술을 끊었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가지고 일단 술을 끊고 좀 근데 이게 지금 또 이제 결국 또 민주당을 찍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깝깝한 거 아니냐 이게 왜 또 믿고 찍어줬는데 나중에 또 나올 일이 또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제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치혁신이라는 게 우리가 서울광장에 나가지 않아도 되게 6개월이나 나가지 않아도 되도록 어떤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정치혁신이 아닐까. 그 제도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비례대표를 늘리다든가 결선 투표를 한다든가 뭐 진보 정당을 더 지원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하튼 핵심은 그거다.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이 시민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건 뭐냐면 평소에도 시민들 목소리가 정치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다. 저는 이번 대선 과정도 이따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번 대선 과정도 시민들이 같이 정부를 만들고 그리고 또 만일에 아까 처음 시간이 이제 지배동맹한테 얼마나 힘든가 거기 들어가도 분명히 웬만한 개혁 정책을 내세우면 지금 문캠이나 안캠에서 내세운 경제 정책 하면 이건 엄청난 압박 들어올 겁니다. 아까 그 삼각동맹에서 그분들이 지켜야 돼요 또. 그러니까 시민들이 참여해서 정부를 만들어야 내가 내건 정책을 방해하는 놈들이 있네 분명히 그래요. 핵세력이 방해할 것이고 틀림없이 재벌들이 방해할 건데 그러면 그걸 또 지켜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그냥 표만 하나 찍고 정부가 됐는데 잘할 줄 알았더니 또 못하네. 이게 아니라 내가 참여해서 만든 정부라면 지배 세력의 공격을 받을 때 내가 나와서 또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정부를 이번에 좀 만들면 어떨까. 그 우리 정부를 만드는 데 필요한 거를 양쪽 캠프에 요구를 하고 그걸 관철시키고 그래야 이제 우리가 또 지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아마 촛불 시민을 정신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대선으로 유권자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만 이 현재의 변화.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10년 정도 돼야 한번 바뀌는데 지금 5년 만에 바뀔 찬스가 온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한편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그 무도함과 무능함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권 초기부터 촛불 들고 나왔던 시민들의 힘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5년 만에 기회가 왔다고 저는 봅니다. 이 촛불 시민들의 요구가 무엇이었을까? 그걸 되돌려 한번 생각해 보면 당시에 그 촛불 시민의 요청을 온전히 받아서 정치 개혁을 이루는 것들이 지금 안캠이든 문캠이든 민주당이든 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얘기는 우리 좀 더 해볼 생각입니다만은 일단 역사학자로 오셨던 한홍구 교수님한테 한번 여쭤볼 게 지금 정도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한 교수님께서는 한국 현대 정치에서 가장 결정적 순간이 뭐였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저는 결정적인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요 축구 게임에 비교하면은 찬스가 굉장히 자주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때 이제 똑바를 차고 뭐 골 결정력. 네, 그래서 그렇죠. 근데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난 25년 사이만 하더라도요. 예컨대 87년 6월
6.25 항쟁 이후에 그 87년 대통령 선거. 이거 정말 돌아버릴 일 아닙니까? 진짜, 가끔씩, 제가 이제 평화운동을 하는 처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가끔씩 농반진반 이런 얘기 해요. 안중근 의사는 어디 가셨던 거야? 이거 뭐, 하여튼, 어떻게든 단일화가 됐었어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 지면 안 되는 싸움을 졌습니다. 87년도에 그랬죠. 97년도에 그랬습니다. 나라 살림 망했잖아요. 그때 위헌 얘기 오고 정말 그 길바닥에 사람들 나앉았을 때, 그때 말이죠. 그게 재벌개혁, 관료개혁, 아까 얘기한 삼각동맹, 그것께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삼각동맹이 그렇게 날아먹은 거 아닙니까? 이거 빨갱이들 주장이 아니라 오죽하면은 IMF가 국제자본의 천병인 IMF가 한국 보고 재벌개혁해라, 관료개혁해라, 그래야 정상적인 자본주의가 발전한다고 IMF가 권고했습니다. IMF가 와서 노동시장 위원만 뭐 정리해고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재벌개혁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태를 가져온 책임이 어디 있느냐. 재벌이 너무 커졌고 재벌과 관료가 유착해서 그렇다. 그거 해야 했는데 우리는 뭐 했습니까? 근모으기만 하고. 그 찬스 놓쳤습니다. 그리고 찬스가 7년 후에 또 왔어요. 탄핵 때 또 왔습니다. 정말 그때는 어땠어요? 수구 세력들이 정말 분리수거 해달라고 지들이 튀어나갔잖아요. 그거 딱 집어서 정말 분리수거하고 쓰레기통 꽉 닫았어야 하는 건데 우리가 그걸 못했습니다. 노마크 찬스가 3번 있었는데 그 3번 다 놓쳤던 거예요. 그거 한 번이라도 넣었으면은 우리가 이 지경까지는 안 왔을 겁니다. 어디 가서 헛소리하겠습니까? 그런데 역사학자는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야죠. 우리만 똥볼 찾는 건 아닙니다. 역사에서는요, 자살골도 많이 나오거든요. 저쪽. 근데 자살골이 괜히 나오는 건 아니죠. 우리도요,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와서, 왜 이렇게 힘들어? 왜 박근혜는 뭐 무조건 고정표가 한 35%, 뭐 36%? 뭐 몇 프로 잡나요? 38%. 38? 예. 그러니 뭐 우리는 단일화 안 되면은 이제 그건 뭐 해보나만 안 한 거고, 뭐 단일화가 돼도 투표율 감안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정말 그 낙관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인데, 이게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얘기하지만요. 이거 여기까지 온 거 보십시오. 1950년부터.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한국전쟁 때 어땠습니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오죽하면 고은 선생님 시에 저 강연 다닐 때 밤낮 하는 얘기입니다. 미안하다. 나 같은 게 살아서 5일장 장터에서 국밥을 다 먹는다. 다 죽었거든요. 다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얼라들이 나와서 했잖아요. 한국전쟁 끝나고 7년밖에 안 됐을 때 4.19가 터진 겁니다. 누가? 중고등학생들이요. 그걸 박정희가 나와서 다시 뭉갠 거예요. 박정희가 나와서 뭉갰는데 그것도 박정희 집권하고 한 7년, 이제 한 10년쯤 지나니까 다시 부글부글 끓어오르잖아요. 71년도에 교련반대, 광주, 의사들도 수련의 파업하고 판사들도 집단 행동하고 부글부글 하니까 박정희도 못 견디니까 유신을 한 거죠. 72년에. 그래서 싹 평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7년 만에 박정희 총 맞아 죽었잖아요. 유신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거를 광주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국 광주에서 우리가 정말 처참하게 졌죠. 근데 저는 역사에서 우리가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광주는 거룩하게 졌습니다. 처절하게 패배했지만 거룩하게 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어떻게 됐어요? 7년 만에 6월 항쟁 만들어냈습니다. 6월 항쟁을 만드니까 저쪽에서 못 견디겠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3당 합당했죠. 당 4개 있는 곳 중에서 3개 모여서 야후 짝짝꿍 하고서 그다음에 일본은 자민당이 50년 갔지만 우리는 100년간은 민자당을 만든다. 민자의 전성시대를 선포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또 7년 만에 정권교체 시킨 거예요. 우리한테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우리 내부에 있고 7년 내지 길면 10년.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찬스 언제 날렸어요? 탄핵 때 2004년도에 날렸잖아요. 그리고 또 요번 4월 달에 또 날렸습니다. 요번 4월 달에도 사실 놓치면 안 되는 찬스인데 그래도 4월 달에 놓친 찬스는 좀 티가 들라는 게 우리에게 올해 한 번 더 기회가 있고 올해 12월 달에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회를 찬스는 계속 오긴 하지만요. 그 찬스를 놓치면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 7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까? 쌍용 22분이 안 죽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그 찬스를 놓치는 역적지는 해서는 안 되고 어떤 방법을 하든지 어떤 방법이란 거 아까처럼 과격한 방법 말고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한다. 며칠까지 가령 11월 30일까지 무조건 단일화를 하는데 방법이 안 나오면 그때는 3세판 가위바위보라도 한다. 3세판 가위바위보라도 해서 그 단일화를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번 찬스를 또다시 놓치는 그런 바보 같은 짓.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어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고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시고 쌍용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씩 2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쌍용은 그래도 쌍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아서 알 수나 있지 다른 그 무슨 뭐 임대 아파트 그런 데서 소리 없이 죽어나는 사람들 무지무지하게 많잖아요. 자살률이 10대 자살률 1위, 10대 사망률 1위, 20대 사망률 1위, 30대 사망률 1위, 40대 사망률 1위인 나라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고 그런 나라를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바꾸는 싸움이 이번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게 서로 축구라는 걸 하다 보면 자살골도 놓고 상대방 쪽으로 똥볼도 차고 그러다가 공이 들어가는 거죠. 계속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고 지금 지난 총선에 대한 평가도 한편으로는 적당하게는 뭐 그 이전의 국회의원 의석에 비하면 많이 얻었지만 실제 우리가 얻으려고 했던 것보다는 못 얻은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정확한 슛은 못 넣었다는 거겠죠. 그럼 지금 12월에 골 결정력, 이게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고 그 12월의 골 결정력을 위해서는 정치혁신 문제가 아까 약간 언급했습니다만 정치혁신 문제가 핵심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 정치혁신을 정확히 이룰 때 그 다음에 단일화도 이루어질 것이고 또 정권 교체될 것이다라는 얘기는 모두가 지금 다 공감하고 있는데요. 지금 모습을 보게 되면 안철수 후보께서 문재인 그 캠프 및 그 민주당에 대해서 정치혁신 해라. 그러면 그걸 조건으로 단일화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그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그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그럼 정치혁신 얘기를 뭐 우리가 하게 되면 그쪽에서 다 됐냐 안 됐냐 할 수 있으니 같이 하자라고 또 역제안을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양 캠프에서 어떻게 하실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어떤 유권자 입장에서 그 양 캠프에 속하지 않은 유권자 입장에서 또 정치혁신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치혁신 자체를 안 캠프와 문 캠프가 서로 부담을 탁탁 넘기고 핑퐁하듯이 넘기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유권자 차원에서 어떤 걸 하면 정치혁신이라고 봐주겠다. 그러니까 누가 한다, 문 캠프가 한다, 안 캠프가 요구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정치혁신을 요구하는가는 캠프를 떠나서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차원에서 우리 김 교수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김 교수님 입장에서 뭘 한다면 정치혁신이 됐다라고 얘기하겠다. 그게 무언가? 그럼 한 개든 두 개든 좋습니다. 이걸 하면 인정하겠다. 그 참 이 정치혁신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저도 안철수 후보가 얘기한 정치혁신이 뭔지 몰라가지고 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래도 여의도 내부에 있다 보면 정치혁신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저희는 뭐 정말 중대선거구제라든지 비례명부제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걸 연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주변에 여쭤보니까 대부분 민주당에 있는 중진 정치인들을 겨냥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의 몇몇 참모분들이 뭐 희생적으로 이제 사퇴를 하셨죠. 저는 아주 높이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왜냐하면 인적 쇄신이라는 게 어떤 선을 그어서 무조건 오래된 분, 뭐 안 오래된 분 이거를 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건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지금 이제 민주당이 혁신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오히려 사실 연합군을 정말 잘 만들어 달라.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실 민주당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안철수 후보 혼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또 사실은 저는 진보 진영까지 포함해서 민주진보 진영 전체가 사실 이번에는 정말 자기 자신을 좀 자기 자신의 원래 신분 또는 소속을 너무 고집하지 말고 이번에는 정말 연합군을 서로 힘을 합쳐서 잘 만드는 게 그게 정치혁신이라 생각합니다. 예, 한 교수님 어떠십니까? 뭘 하면 정치혁신이다. 지금의 추상적인 얘기 말고 지금 시점에서
뭘 하면 정치 혁신이다. 글쎄요. 이게 너무 어렵네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현실 정치 문제에 대해서 저는 과거사 영역을 통해서 개입을 했기 때문에 그 현실 정치 문제에서 특히 이제 그거는 어렵지만 그 바깥에서 이제 한 발 떨어진 입장에서 정말로 이건 그 좀 근본적으로 느끼는 건 뭐냐면 1인 1표제를 제대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1인 1표제가 정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의 정치가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1인 1표제가 제대로 그 작동이 된다면은 그래도 국회에 비정규직을 대변하는 사람이 못돼도 한 30명은 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정규직 노동자가 국회에 30명쯤 들어가면 안 되나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 진짜로 잘 모르겠습니다. 비정규직 얘기에 대해서 말귀를 저만큼이라도 알아듣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그러니까 정말 그 갑갑한 대목이 많거든요. 본인이 비정규직 출신은 아니다 하더라도 비정규직 문제를 위해서 같이 공감하고 자기 문제처럼 싸워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국회에 몇 명이나 될까. 그런 국회가 제대로 돼 있다면은 아마 사람들이 국회 가서 열심히 싸워서 자기들의 그 이익을 실현시켜 달라고 할 겁니다. 저는 한국 정치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계급 정치적 요소를 살려내는 게 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전혀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계급 정치가 안 되니까 지역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영남의 노동자와 호남의 노동자가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갈리게 되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지배층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강부자 고소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사돈의 8천까지 긁어 모아서 다 합쳐봐야 300만 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선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스스로 나와서 이 선거에서 자기의 표의 그 엄정함, 중요함을 그 자각하는 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할 겁니다. 투표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라는 그 자각.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아직 투표를 통해서 제대로 이겨보지 못했습니다. 선거는 우리가 몇 번 이겨봤죠. 많이 이겨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다 합치면은 거의 40번 가까이 했죠. 그러니까 뭐 19대 18대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40번 가까이 했는데 그 중에서 제대로 이겨본 게 딱 3번 이겨본 것 같아요. 97년 대통령 선거 이겼고요. 2002년 대통령 선거 이겼고 2004년 총선 이기고 딱 그렇게 3번 이긴 겁니다. 민주당 때 총선 이겼나? 4.19 직후에? 그거까지 치면 4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겨서 세상을 바꿔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게 이기고 그 다음에 우선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진짜로 개혁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 개혁은 언제 하느냐? 선거에서 이기고 집권 일주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권 일주일. 상생과 화해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죠. 저는 2004년도에 우리가 망한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탄핵에서 살았을 때 이게 국민 뜻이잖아 하고 모든 개혁 법안을 일주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다음에 상생이고 화해고 뭐고 찾았어야 하는데 저는 정말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불신이 있다면 바로 그런 점일 겁니다. 저 아저씨들이 과연 우리가 집권을 했을 때 제대로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진짜 우리 대표들 1인 1표제를 회복한다는 건 거기에 의회에 내가 가진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내 사람을 집어넣는다. 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집어넣는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 원장님도. 예, 한원구 교수를 청와대로 보내면 정치 혁신이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만에. 저는 지진을 잘 모르니까 그쪽 동네 잘 아는 정태인을 보내죠. 저는 지금 왜 안 캠프는 선 정치 혁신을 내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 캠프는 무소속 대통령 불가론을 내세우는데 이 두 가지를 안 하는 게 정치 혁신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두 가지는 다 미친 짓입니다. 근데 이 미친 짓이라는 게 치킨 게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1960년대 미국 애들이 이 남자들이 자기의 용맹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차를 마주 달려요. 그래서 차를 트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완전 미친 짓이죠. 근데
이거를 만일 둘 다 나는 용감하다 그러면 둘 다 죽는 거죠. 이게 지금 치킨 게임이고 만일에 둘 다 끝까지 가면 둘 다 죽는 거잖아요. 문캠이든 안캠이든. 근데 여기서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미친놈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뭘 하냐면 이제 브레이크를 망가뜨려 놓고 상대방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못 돌려. 그러니까 네가 돌려 이런 거거든요. 그 이제 미친 짓을 누가 확실하게 믿을만하게 하느냐가 이 게임에서 이기는 건데 그게 바로 그겁니다. 선정치 민주당 보고 선정치 개혁하라는 거고 근데 기준은 없어요. 하여튼 선정치 개혁하라는 거고 그다음에 문캠에서는 문캠에서는 그 무소속 대통령은 불가하다. 이건 사실은 네가 돌려라는 얘기거든요. 자기는 끝까지 간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물론 이제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안 하게 만드는 거죠. 서로 조건을 걸고 나는 끝까지 간다는 신호를 지금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이거 할 시간 없거든요, 사실은. 사실은 시민들이 만나서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어라고 지금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미친 짓 보내기 신호를 언론들이 자꾸 받아주니까 계속 강한 미친 짓을 지금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게임을 되도록 빨리 하고 뭐 할 수밖에 없는데 게임상 이제 되도록 빨리 끝내고 이제는 어떻게 공동의 연합 정부를 만들 거냐 이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만들 건지 무슨 정책을 내세울 건지 그걸 어떻게 해야 시민들이 다시는 광장으로 이렇게 놀러 나오는 건 좋은데 투쟁하러 6개월 동안 나오지 않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양쪽의 답을 들어야 되겠죠. 네. 뭐 짧게 붙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보면 양쪽에서 얘기하는 정치 혁신의 내용을 꼼꼼히 보게 되면 사실 제도적 개혁으로 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개헌이 하나 필요할 것 같아. 그 제왕적 대통령제는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총리에게 권한도 좀 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개헌 관련된 문제, 헌법 관련 문제일 것이고요.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일 것이고. 근데 선거제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과 같은 선거구제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공천권 행사에 있어서 이런 식의 공천권 행사는 좀 정당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공천권을 지금처럼 행사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지방선거로 가게 되면 지방선거 문제가 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 의원들을 내려 지명하는 이건 또 아니지 않느냐. 이 정도 제도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논의를 해보게 되면 법학자들이나 정치학자가 모여서 보게 되면 아까 몇 가지 한 서너 단계가 있는데 합의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봐서는 대통령이건 국회의원이건 뭐 누구든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자, 줄이자 이런 얘기 아닐까 저는 싶은데요. 그러려면 그 얘기를 한쪽에서 독점할 수가 없죠. 어떤 게 정치혁신의 핵심인지를 독점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모여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게 선거가 결국은 뭐 지금 선거가 다가올수록 막 단일화 되겠느냐? 단일화 되면 그것만으로 단일화만으로 이기겠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술자리에서 밥자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이제 전문가들을 모셨기 때문에 한홍구 교수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한 교수님 지금까지 수십 년의 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예언을 하셔야 됩니다. 이깁니까? 집니까? 단답형 조건제를 달면 안 됩니다. 모르죠. 그러니까 진짜로 모르겠는 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질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저께 박근혜 후보 기자회견 보는 거 보면은 저기 질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짜로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는 분이 그러니까 가령 입장이 차이가 나서 견해가 다르다면 그럼 그런 것보다 하겠어요. 그런데 자기와 관련된 문제 몇 년 동안 박근혜의 아킬레스건이다. 박근혜의 발목을 잡는 문제다. 그래갖고 별로고 나와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아주 기초적인 사실 팩트 자체를 틀려버리니까 난감한데 이제 거기서 놀래고요. 그 다음에 저 캠프는 도대체 어떻게 된 캠프인가. 우리가 불통불통이라고 했는데 저걸 교정해 주는 놈이 하나도 없었나. 어떻게 저지경 상태에서 링에 오르게 하나. 매니저는 뭐 하고 트레이너는 뭐 했나 싶은 이제 그런 마음이 드니까 야 저게는 저 캠프를 상대로는 지기도 참 힘들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만요. 또 산술적으로 따져보면은 뭐 단일화 안 하면은 그건 뭐 필패고요. 단일화를 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한국 정치가 무조건 찍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국은 투표율 문제 그리고 투표율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이게 내 선거다.
이 선거에서 내가 이런 이해관계가 있고 이 이해관계를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그렇게 돼야 하는데 아까도 이제 우리가 하기 전에 조금 나왔었지만 자꾸 이 선거판이 NLL 문제. 자, 여러분 NLL 문제에 사활적 이해를 갖고 계신 분 계세요? 정서장학회 문제에 사활적 이해를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는 이제 책을 써서 책이 이번 금요일 날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사활적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책이 잘 팔려야 하니까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서장학회 공대위 제가 집행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이해관계가 뭐 있다면 있죠. 그렇지만 대한민국 국민들 일반 입장에서 저게 정의를 세우는 문제고 그다음에 결과는 대한민국에 좋은 언론이 생기는 거고 또 아주 작지만 좋은 장학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 좋은 장학회가 생기나 마나 또 좋은 언론 생기나 마나 내 일상의 이해관계하고는 그러니까 걸려있는 건 또 아닌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천하대의 공론 이건 당연히 돼야 돼 하는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닌 걸로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친일파한테 우리가 뚫렸잖아요. 해방 직후에 1945년도에 종로거리에 나가서 물어보십시오. 친일파 청산하는 게 맞나 안 맞나. 그건 친일파를 붙잡고 물어봐도 청산하는 게 맞다고 대답해요.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죽이지만 말라고. 죽도록 패도 좋으니까 죽이지만 말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우리가 뚫렸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친일파 청산을 원하지 않았어요. 여론조사하면은 99.9%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뚫립니다. 왜? 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친일 청산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옳은 일이고 정의가 서야 하는 거지만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결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요 모양 요 꼴인 거죠. 그거 바로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피 흘리고 죽고 여태까지 왔는데 저는 이것이 내 문제구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천하 흥망의 필부유책이라고. 천하가 흥하고 망하는 거에 필부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문제에 내가 관여할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느끼는 거. 그게 그래야만 그걸 느껴야만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정권 교체, 야권 단일화 뭐 이런 막 얘기를 하면서 오랫동안 그런 얘기를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단일화 하고 있습니다만 단일화는 정권 교체, 대선 승리의 필요 조건이거든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없으면 이기지 못하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이기지 못하거든요. 단일화 플러스 알파가 이제 있을 때만 진짜 이기는 거죠. 단일화 되면 자동적으로 이긴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단일화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 다음에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무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뭐 정치 혁신 등등 여러 가지 이제가 필요하다는 것과 함께 옆에 이제 김원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또 시민연합 정부라는 얘기를 해오셨는데 이 시민연합 정부를 왜 얘기했는지, 그럼 정권 교체를 위해서 왜 그런 주장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시민연합 정부로는 아마 제가 이 노무현 정몽준 두 분의 단일화 그리고 사실 DJP 연합이라고 하는 공동정부 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성공적이었느냐. 사실 그동안 민주 진영은 아까도 뭐 역사 속에서 이 민주 진영이 이긴 게 몇 번 안 된다고 한웅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민주 진영이 혼자서 이긴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항상 다른 세력과 합쳐져서 사실 결과적으로 이긴 선거가 많았어요. 근데 그래서 사실 대통령자에서는 두 세력 또는 두 정치 지도자가 서로 힘을 합해서 성공한 정부를 만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내각자에서는 그게 연립정부라는 형태로 가능한데 대통령자에서는 쉽지가 않더라라는 데서 이게 제가 그걸 갖다가 이제 기존에 있었던 단일화는 이제 중국 집단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사실 막상 제가 이 정당 안에서 기획을 해보면 일식집에서 나오게 하기에는 조금 일식집 방이 좀 작고 또 일본이라는 외세계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있고 양식집도 이상하고 그래서 중국집이 방이 커요. 그래서 카메라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중국집에서 이렇게 회담을 시키고 단일화 손잡고 나오는 이런 모습을 하기가 딱 좋은 게 중국집입니다. 그런데 중국집에서 두 분이 모여 앉아서 단일화하는 거는 옳지가 않다. 그 과정이 그 전에 정책 콘서트를 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 투명하고 매우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서 정식 정치연합을 구축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지만 무엇보다도 사실 노무현 정부가
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한 서너 달 만에 지도가 급하락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때 보면 뭐 NEIS 그 국가 행정 전산망, 교육 전산망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화물파업 연대, 화물연대 파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 좌충우돌하는 모양새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 그 자체가 사실은 노정 단일화 때 어떻게 보면 좀 색깔이 다른 두 지층을 합쳐서 사실 정권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의외로 성공한 정부를 만들려면 이 단일화 이전에 어떻게 보면 연합, 정식의 정치 연합을 만드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책을 단일화시켜야 되고, 정책 단일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국가 운영을 시작하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북한 문제라든지 노동 문제라든지 작은 것도 두 지도자가 어떻게 보면 충돌이 벌어지게 되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상태로 잘못 단일화가 되면 그리고 준비 없이 어떻게 보면 매우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정치 연합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단일화가 되면 인수위 때 깨진다. 이런 예측을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저는 상당히 합리적이라 생각해요. 실제로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대선 전에 깨질 수 있고 또 한 가지 제가 단일화를 이런 연합정부론을 얘기하는 또 한 가지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덧셈 단일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 원장님께서 정태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치킨 게임식으로 이렇게 감정 싸움 이 두 후보는 어느 순간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이걸 바라보는 그 지지자들은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야말로 단일화가 됐는데도 그만큼 실제로 유권자들의 합이 안 만들어져서 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합이 그대로 단일화 이후에 옮겨가지 않는 그런 현상이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미 두 후보, 두 캠프에서는 우리가 서로 경쟁할 시간을 주라. 또는 우리 둘이 경쟁하면서 오히려 지지도가 올라간다 그러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그 두 후보가 어떻게 보면 뭐 양자 대결상에서도 박근혜 후보를 일정 수준 우위를 보이고 있기도 하고 또 지금 지도가 합쳐서 올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정태인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오히려 연합군을 만드는 모습, 힘을 합쳐서 준비된 모습, 준비된 집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 정책을 통일시키고 그래서 아주 민감한 정책부터 이건 이렇게 같이 가자, 이렇게 같이 가자 서로 손을 맞잡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히려 최상의 선거 전략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정치연합, 시민정부, 시민연합정부를 만드는 게 지금 매우 급선무다라고 그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정태인 선생님도 최근에 이제 시민연합 정부를 향하여 이런 글도 쓰셨습니다만은 그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 뭐 다 우리 김원태 교수 다 얘기를 했는데 진짜 시민연합 정부가 됐으면 좋겠죠. 네,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뭐냐면은 아마도 우리가 지금처럼 가면은 2013년 5월에 또 우리는 서울광장으로 나와야 돼요. 한 6개월간. 그거 조금 땡겨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2013년 5월에 나올 거 2012년 11월에 한 일주일만 나오자고요. 일주일만 한 100만 나와봐요. 그러면 단일화 안 하나 지들이. 딱 일주일 모여서 한 10가지만 이건 확실히 해라.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건 확실히 해라. 만일에 이걸 하는데 지배동맹이 방해를 한다? 그런 거 우리가 지켜준다. 탄핵 때처럼. 그렇게 되면은 곱셈의 정치입니다. 이거는 이제 덧셈을 넘어서 기존의 지지자를 넘어선 사람들까지도 이젠 믿을 수 있겠다. 야 민주당 저거 못 믿어? 안철수 야 아무 세력도 없는데 어떻게 대통령을 해? 세력도 없는데 그걸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단일화시키고 우리가 정부 만든다. 그거 가능합니다. 제 생각에 조금만 기다려주고 예컨대 11월 3일쯤부터 한 일주일간 100만 명 모아서 바꾸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바로 그거를 저희 이제 캠프에 들어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캠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단일화 문제를 단순히 문 안 두 사람이 만나서 가위바위보 하거나 제비 뽑거나 안 그러면 총리 너가 해라 이런 얘기로 국한되어 버리면 모든 기운들이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런 논의가 아니라
그 김 교수님이나 정 원장님 말씀했습니다만은 이 세력연합이 왜 중요한가 하면 잘 보시면 국회의원 선거든 반장 선거든 간에 내가 지면 우리 편인데 우리 편과 상대방 편이 있을 때 내가 지면 나 그 경선 과정에서 진 후보 입장에서는 세민하게 돼 있어요. 이러면서 지지자들도 세민하게 돼 있기 때문에 화학적 결합이 안 됩니다. 이런 상태로 쭉 가다가 문이든 아니든 누가 한쪽이 되면 반대쪽 사람 같은 경우는 투표하기 싫어지고 열렬히 선거운동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 문 안중에서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2013년 이후에 실수하기만 기다리죠. 실수하면 봐라. 우리 후보가 했더라면 안 저랬을 건데 저 후보 그럴 줄 알았어. 지지를 철회하죠. 51%를 이겼다고 하더라도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 51% 중에서 25%가 항상 유보적으로 할킬 생각만 하고 비판할 생각만 기다릴 거라고 봅니다. 이러면 1년 있다가 실수하거든요. 실수하면 51% 중에서 반이 발 빼는 거죠. 그럼 반대쪽에서 기득권 세력이 공격하면 또 무너지죠.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집권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집권하고 난 뒤에 진짜 성공적으로 경제민주화하고 각종 복지국가 만들기 위해서라도 후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지층이 여하튼 우리 편이야. 집권하고 우린 끝까지 가. 이런 마음들을 형성시켜주지 않게 되면 매우 집권하기도 어렵고 집권하고 난 뒤도 그 정권이 2013년에 만들어질 정권이 위험해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기 때문에 오랜 얘기는 지금 많이 못할 것 같고요. 아주 짧게 한마디씩만 세 분에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민생의제 약간씩 나왔습니다만은 세 분께서 각각 이 대선 문제와 민생에 관련해서 핵심적 민생이 뭔지 한 개씩만 우리 정태인 선생님 아까 했었으니까 한 교수님부터 민생의제를 하나를 꼽아 주신다면 뭐를 하시겠습니까? 글쎄 뭐 이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한국 정치에서 그 노동이 실종된 부분에 대해서 그 노동을 그 복권시키는 거, 그 비정규직들, 그다음에 아마 그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들, 그다음에 또 젊은이들이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존엄성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최저임금 부분에서 예컨대 그래도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일하면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밥 한 끼는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임금 수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몇 가지들이 있을 겁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다른 거 갖고 암만 싸워봐야. 저는 과거사 전문이지만 과거사 갖고 암만 싸워봐야 그걸로 박근혜 못 이깁니다. 정서장학회 문제, 인혁당 문제, 그거는 제가 전공이지만 그게 박근혜가 그걸로 무너지진 않아요. 그걸로 스텝이 꼬일 수는 있죠. 스텝이 늦어질 수 있고 스텝이 꼬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거기에다가 정말로 날려야 할 것은 민생 문제로서 얘들 뽑아주면은 내가 내 삶이 좀 그래도 뭔가 하나 나아지겠구나. 내가 새벽 3시까지 이렇게 맨날 알바하고 있지 않고 그래도 12시면 일 끝날 수 있겠구나. 또는 뭐 밤 9시에 그래도 집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뭔가의 믿음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 민주당 블링키도 그거 하나도 못하고 있죠. 게다가 또 어떻습니까? 진보정당들도 지금 다 헤매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과연 젊은 유권자들, 20대의 젊은 유권자들이 내가 투표하러 갈 마음이 진짜로 나겠는가, 내 희망을 어디에다 싣겠는가 했을 때 그 부분을 잘 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노동 문제, 그리고 노동 문제라는 게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예컨대 삼성 문제하고 걸리는 거고 삼성 백혈병 문제하고 걸리게 되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귀담아 듣고 손잡아주고 하면서 바꿔나가는 거, 바로 그런 제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현장으로 가야 한다. 정치가 그만큼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조 원장님 짧게. 예. 제가 이제 경제
정책을 했고 또 정책에 저는 한 뭐 30년 이상 정책만 했다고 봐야 되는데 놀라운 게 지금 우리나라에 필요한 정책을 국민들이 다 이미 제시를 했어요. 보편복지 이것도 국민들이 얘기하니까 나중에 끌려왔죠. 경제민주화 그리고 협동조합은 지금 의제는 안 돼 있습니다만 지금 협동조합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다음 반핵 그러니까 생태 대전환하는 거 그리고 뭐 추가한다면 경제위기 가계부채를 해소하는 것 정도입니다. 이미 다 국민들이 답을 내놨어요. 이렇게 똑똑한 국민들이 근데 그렇게 똑똑한 게 아주 오래전부터 똑똑하지는 않았어요. 2008년 총선에 서울의 한나라당 새누리당 공약은 새누리당 열린우리당 공약은 똑같았어요. 특목고 뉴타운 그때는 정말 투기에 미쳤었습니다 대부분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같이 살아야 된다. 이게 보편복지, 경제민주화, 협동조합, 반핵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고 이것들을 관철 받아서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우리나라 민생 문제는 크게 걱정 없다. 다만 지금 잘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당선이 안 될 것 같고 된 다음에도 잘 관철을 시키지 못할 것 같다.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했듯이 우리 저기 한홍구 교수가 좋은 거 가르쳐줬어요. 천하엉망 필부유책. 다 네 책임이야. 이렇게. 우리가 나서서 단일화도 시키고 그다음 정부도 만드는 거. 이거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5년을 후회해야 되는데 그 5년이면 사실은 제가 걱정하는 건 저쪽으로 넘어간 5년이면 우리 경제 완전히 망가집니다. 이명박 5년 동안 많이 작살났거든요. 그런데도 핵발전소 늘리고 이거 갖고 하려고 그러니까 4대강 갖고 토목하고 핵으로 계속 우리나라를 지탱하려고 그러면 진짜 망합니다. 특히 중국이 옆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우리가 혁신하지 않으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위험해지니까 우리가 한 일주일만 투자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아이들의 목숨까지 우리가 구해냅시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잠깐만요. 이 자세한 내용은 이 리셋 코리아라고 새사연이 낸 책에 지금 저기 새사연 연구원이 하나 지금 감시하러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100페이지짜리 책 하나 더 만들 겁니다. 필요한 건 이거다. 책 선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김 교수님 짧게. 저는 뭐 민생에 대한 의제보다는 저는 그 NA 아까 한홍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예전에 바보야 문제는 경제다 뭐 이렇게 그 클린턴 캠프가 이제 아버지 부시 정부가 자꾸 이제 뭐 전쟁이나 안보 이런 걸 이슈로 끌고 가니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유명한 그 캠페인 구호죠. 그런데 저는 사실 NL 정수장학회 문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도 중요한데 정말 경제로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총선 전에도 총리실 사찰 때문에 사실 또 경제 전선을 놓쳤거든요. 근데 지금 또 이제 그런 조짐이 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 4대강 때문에 좀 농지 뺏기고 사실 정말 그 곳곳에 이제 녹주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도 있죠. 그 다음에 사실 멀쩡한 뭐 인천공항을 매각한다고 나오질 않나. 정말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라고는 너무 많아서 정말 소재도 많고 그걸 지금 다시 파헤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분노를 조직할 수 있는데 자꾸 이 옛날 물론 여기 과거사가 전공이신 한홍구 교수님께 죄송하지만 과거사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 국민의 민생의 미래. 그게 제 지론입니다. 예, 국민의 민생의 미래에 대해서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제대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희끼리 얘기는 이제 마무리하고요. 그 언니 밴드의 공연 들으시고 그 다음에 시민 패널과의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